제8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소설 로렐라의 최은병. 태양이 머리 위에서 강력하게 내리쬐는 여름이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숨을 골랐다. 손에 들린 캐리어는 이미 흙투성이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따라 언덕을 올라서자 바람이 불어왔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흘러들어왔다. 걸음을 멈춘 채 바람을 맞으며 땀을 털어냈다.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바다 특유의 냄새를 맡으며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시간을 방해한 것은 벨소리였다. 휴대전화에 떠있는 여동생의 이름을 보고 전원을 꺼버렸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나에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가장으로 돈을 벌어올 것을 원하셨다. 그리고 항상 장남이 양보하라고 했었다. 반대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었다.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장남으로서 동생들도 챙기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책임감과 요구사항에 지쳐갔다. 차라리 장남이 아니길 바라기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두 동생은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다. 홀로 장례식장을 지키며 발인까지 끝낸 후에야 얼굴을 비친 동생들은 어머니의 묘지조차 찾지 않았고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집에서 나온 후 홀로 살아가기 위해 월세 집을 구하고 홀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써버린 것인지 동생들은 집으로 찾아와 눌러앉았고 틈만 나면 돈을 요구하는 동생들의 얼굴을 보기가 무서웠다. 고민하는 나를 지켜보던 친구가 항로표지관리원이라는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시켜 주었다. 동생들 모르게 채용시험을 준비했고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다니고 있던 전기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 날에도 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마도 내 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여동생이 전화했을 거라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이대로 바다에 전부 던져버리고 싶었던 기억을 뒤로 한 채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에 서 있는 중년의 남자가 나를 보고 걸어왔다. 새로운 등대지기가 자네요. 안녕하세요. 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마을에 찾아올 사람이래야 자네 같은 사람뿐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을에 살았는데 말이요. 나는 준석이라고 혀. 이장님 집에 인사드리고 가자고. 준석 아저씨는 돌아서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가니 굴을 씻고 있는 아주머니가 준석 아저씨를 불렀다. 이거 좀 가져가 먹어. 아니 뭐 이런 걸 다. 됐시유. 두 번 거절한 아저씨는 못 이기는 척 굴을 받아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을 가운데 있는 집 앞에서 멈춰선 준석 아저씨는 곧장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마당 한쪽에 평상 위에 굴 바구니를 내려놓은 아저씨는 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는 노인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나는 얼떨결에 아저씨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게. 자네가 새로운 등대직인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 여 올라가 쉬게. 준석 아저씨는 노인이 이장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저씨를 따라 등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짐 풀고 나와서 밥 먹자고. 준석 아저씨는 주방과 거실 외에도 방이 3개 있는 숙소의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짐을 정리하는 사이 식사를 준비한 준석 아저씨의 요리 솜씨를 법 능숙했다. 자리에 앉아 비어있는 자리에도 밥그릇이 있었다. 조금 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이런 시골 마을에 젊은 여자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여자의 얼굴은 계속 쳐다보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인사요. 저 아인 내 딸이요. 준석 아저씨가 말하자 여자가 인사했다. 진아라고 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도시에서 오신 거예요. 진아라는 여자는 자리에 앉으면서 질문들을 던졌다. 대답을 하려다 준석 아저씨의 밥 먹자는 말에 식사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준석 아저씨의 요리는 소박하지만 맛이 있었다. 특히 마을 아주머니가 챙겨준 굴은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싱싱한 맛이었다. 든든히 식사를 마치며 준석 아저씨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아저씨를 따라 도착한 등대는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 여기저기 문신처럼 새겨진 금들과 듬성듬성 자란 이끼가 얼마나 오래된 등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터널과 같은 등대의 계단을 빙글빙글 오르니 살짝 어지러웠다. 정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좋았다. 해가 스며드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넋을 놓은 내게 준석 아저씨는 손전등을 하나 던져주었다. 어스름조차 사라진 바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등대의 불빛을 밝히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쓸쓸함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노래 좋아하나 봐요. 저희 아버지도 즐겨 부르시던 노래인데. 그냥 생전에 아내가 부르던 노래요. 깜깜한 하늘 때문인지 아저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여서 더는 물어볼 수 없었다. 노래소리가 등대 밖으로 퍼져나갔다. 등대의 밤은 조금 추웠다. 날이 밝아지며 등대를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자 절벽 앞에 진아의 모습이 보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물결치듯 흔들렸다. 나는 그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절벽에 가까이 선 나를 보며 진아가 말을 걸었다. 오빠, 여기 절벽의 해류는 바다 쪽으로 강하게 흘러서 빠지면 시신도 찾을 수 없대요. 진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는 것 같더니 어제처럼 질문을 늘어놓았다. 저는 이 마을에서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도시는 어때요? TV에서 보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그 높은 건물들에다가 사람들도 북적북적거리고 실제로 보면 얼마나 신기할지 상상도 안 가요. 오빠, 나한테 도시에 대해 알려주면 안 돼요? 질문을 던지는 진아의 모습이 순박해서 동생들과 비교가 되었다. 이런 순수하고 거짓없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진아가 내 가족이었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진아에게 도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신기한 듯 이야기를 들으며 쳐다보는 그 눈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난 나중에 도시로 갈 거예요. 도시에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죠? 나는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대신 도와줄 사람은 소개시켜 줄게. 약속이라는 진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의 눈을 바라보면 다른 생각들은 전부 사라져버렸다. 마을로 가자는 준석 아저씨의 부름에 진아와의 대화는 끝이 났다.
준석 아저씨의 목소리가 조금 화가 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침부터 마을은 소란스러웠다. 바닥에는 해산물들이 너무러져 있었고 한 사내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해산물을 줍는 아주머니를 보고도 주변의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아주머니를 돕기 위해 나서던 내 팔을 잡은 것은 아저씨였다. 상관하지 마라. 이장 아들인데 모른 척하는 게 좋아. 사내는 비틀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 얼굴을 보고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이미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쓰러질 듯 걸어오는 걸음걸이는 엉망이었고 시비라도 걸 듯 내 어깨에 어깨를 부딪혔다. 어쭈 이게 사람 치네. 사내는 병을 들어 내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유정민. 이장의 목소리였다. 정민은 내리치려던 술병을 멈추며 중얼거렸다. 쳇, 운 좋은 줄 알아. 그대로 비틀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장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들놈이 망나니라 미안하네. 누뚱이라 너무 애지중지 키운 내 잘못이네. 이장은 준석 아저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우선 떨어진 해산물을 줍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함께 해산물을 바구니에 담았다. 나의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도 그제야 아주머니의 부서진 천막과 해산물 정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가 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고마우이. 정민이 저놈 이장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녀석이라 다들 피하기만 할 뿐이요. 아주머니는 정리를 도와주어 고맙다며 두툼한 생선 한 마리를 비닐에 싸주셨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반찬과 해산물을 나눠주었고 돌아올 때에는 양손 한가득 먹을 것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 김씨 아저씨가 찾아와 선박의 전등 수리를 부탁했다. 진아는 한가하다며 같이 따라왔고 김씨 아저씨의 선박에 올라갔다. 선박 안을 살펴보니 오래되어 끊어진 전선을 찾았고 새로 준비한 전선으로 교환해드렸다. 선박의 전등을 켜본 아저씨는 만족하시며 살아있는 광어를 한 마리 내주셨다. 이런 부탁은 많았다. 섬에는 낡고 오래된 거투성이었고 나처럼 전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없었기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이렇게 점점 마을 사람들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이 뿌듯했다. 풍족하진 않아도 여유 있는 일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이 만족스러웠다. 등대로 돌아가는 길은 이장의 집 앞을 지나가야 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정민은 웃으며 이야기하는 진아와 나의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쓰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언제나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기에 신경 쓰지 않고 숙소로 돌아왔다. 최근 들어서 곁눈질로 아저씨의 요리를 배운 덕에 몇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점심은 내가 준비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의가 있다기에 다 같이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마을 회관에 전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장은 회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오신 면장님과 만나고 왔다네. 그래서 약속을 하나 받아내어 왔는데 새 등대를 지어주시겠다는군. 대신 지금 사용 중인 등대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네. 그래서 말인데 준석이와 새로운 등대지기가 보고서를 써주면 좋겠구먼. 그럼 지금 등대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물음에 이장이 대답했다. 새 등대가 지어지면 폐쇄되겠지. 새 등대는 무인 등대로 세워질 것 같네. 준석 아저씨는 이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저씨, 아저씨가 동의하면 어떡해요? 여기 토박이라면서요. 다른 곳으로 발령 나도 괜찮으세요? 따님은 어쩌고요? 내가 따지든 묻자 아저씨는 조금 흥분하며 말했다. 아니, 내 딸을 왜 자네가 걱정하는겨?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혀. 그리고 이장님이 약속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구먼. 그럼 저는 어떡하고요? 저 여기 발령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마을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얼마나 좋았는데요. 이 마을의 주민이라고 생각한 건 저뿐인가요? 그런 큰일이 있으면 제게도 먼저 알려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쏟아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다들 시선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야, 그만 주저 부리고 꺼져. 정민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며 소리쳤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몽둥이를 들어 나를 향해 휘두르려 했지만 준석 아저씨가 막아섰다. 더는 접근하지 못한 정민이 소리쳤다. 너 진아랑 무슨 사이야? 나는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정민은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준석 아저씨를 뿌리치고 달려들었다. 그만하고 너는 일단 집에 가 있어. 이장의 외침에 정민은 그대로 씩씩거리며 바닥에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밀치며 문 밖으로 나갔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네. 이장의 마지막 말과 함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이장님 말대로 하는 게 좋은 거요. 자네나 우리나. 그렇게 말하는 준석 아저씨가 얄밉게 느껴졌다. 준석 아저씨와 등대 앞 숙소에 돌아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준석 아저씨에게 오늘은 쉬시라고 말하고는 혼자 등대에 올랐다. 도저히 준석 아저씨와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한숨 자고 나면 보다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며 혼자 되뇌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불을 밝히고 졸고 있는 동안 유독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린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 빠진 것처럼 들렸지만 착각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다. 아침부터 요란한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등대에서 내려오니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준석 아저씨도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이장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둥그렇게 나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이장은 내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내 놈이지. 우리 아들 살려내. 이 살인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장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사람들이 살인자라 외치는 소리에 내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장이 손을 들자 조용해졌다. 언제 울었냐는 듯 이장의 눈빛은 사람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날카로웠다. 전 아니라고요. 아저씨 뭐라고 좀 해봐요. 나는 준석 아저씨에게 호소하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아저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여기 사람들은 전부 아는 사람이요. 누가 죽였을 리는 없자뇨. 다들 가족 같은 사람들인데. 그럼 범인은 누구겠어? 왜 지인이 너밖에 없어? 아니, 내가 무슨 이유로 사람을 죽여요? 있자뇨.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장 아들 내미하고 계속 부딪혔자뇨. 아저씨의 말에 할 말을 잃은 나를
사람들이 붙잡으려 다가왔다. 오빠는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진아가 내 앞을 막아서며 양팔을 벌렸다. 진아의 손끝이 조금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준석 아저씨는 진아를 끌어내기 위해 다가왔으나 노려보는 진아의 눈빛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장은 내 멱살을 잡았던 손을 내리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자 진아가 옆으로 와 발을 껴안은 채 손을 잡았다. 어젯밤에 저랑 같이 있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을 다 잇기도 전에 진아가 내 팔을 강하게 쥐었다. 진아의 손은 떨고 있었다. 당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준석 아저씨를 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마치 패닉에 빠진 듯 초점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주먹을 쥐고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은 하지 않았다. 이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다들 돌아가게. 일이 끝나면 다시 이야기하지. 어느새 냉정해진 이장의 모습에 계속 항의하던 사람들은 조용히 마을로 돌아갔다. 진아는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직도 떨고 있는 그녀를 준석 아저씨가 일으켜 세웠다. 진아를 부축하여 숙소로 떠난 후 남은 사람은 이장과 나뿐이었다. 이장은 손짓으로 등대를 가리켰다. 먼저 들어간 이장을 따라 등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장은 계단에 천천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한 대를 전부 태운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떠나주게. 자네만 떠나면 다 해결될 일이네. 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마을에서 적응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적응하면 될 일 아닌가. 그냥 등대에 대한 보고서만 써주고 떠나주는 것이 마을을 위한 게야. 등대의 사용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말이야. 저는 마을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이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아무튼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라네. 등대 입구를 빠져나가는 이장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이장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 등대를 빠져나왔다. 숙소 앞에 도착하자 준석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사이로 진아의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차마 숙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일부러 들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목소리가 커서 귓가에 들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 울어.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잖여. 아빤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사람이 죽었잖아. 그것도 아빠 손에. 나는 지금도 끔찍해. 그놈 얼굴이 자꾸 눈에서 떠나질 않아. 지금도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집에 가만히 있지. 왜 거기까지 와서 나서고 그려? 생사람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 애초에 아빠가 사실대로 말했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 아냐. 이미 이장님하고 이야기도 다 끝냈다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을 떠나서 도시로 가자고 했잖아. 그놈이 도둑이디. 도시로 같이 가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시로 가는 거 도와달라고 한 것도 나고 그 사람은 마을 떠나기 싫다고 했단 말이야. 아빠랑 잘 살아보려고 도시로 가자는 거잖아.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도시는 가는 게 아니여. 위험한 곳이여. 엄마도 도시서 돈 벌겠다고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잖여. 도시는 위험한 곳이여. 절대 못 보내.
도시락 엄마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인데. 사고였잖아. 여기는 사고 안 나. 얼마 전 김씨 아저씨 배에서 일하시는 분도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며. 나는 여기가 지긋지긋해서 싫어.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건물 옆에 숨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아가 뛰쳐나가 버렸다. 진아야, 진아야. 현관에서 들려오는 준석 아저씨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다. 멀리 달려가는 진아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준석 아저씨는 그대로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갈 곳을 잃어버린 나는 몽하니 해변을 거닐었다. 등대에 보고서를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장은 이미 준석 아저씨가 정민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장과 마을 사람들 전부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다. 정민의 죽음에 대한 솔직한 감정은 자업자득이란 기분이었다. 사실을 밝히는 것과 묻어버리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되기 시작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었다. 울면서 뛰어간 진아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다. 결국 돌아올 곳은 등대뿐이었다. 등대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아침부터 내리쬐는 태양은 따가웠고 주위에는 피할 곳도 없었다. 등대에 올라와서 준석 아저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다. 마치 얼굴을 어루만지듯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이 좋았다. 어느샌가 아저씨가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눈을 감자 요리하며 웃는 준석 아저씨의 얼굴과 묘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진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를 위해 도시로 가려 한다는 진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국 아저씨의 살인사건은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발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계단을 바라보니 진아가 서 있었다. 옆에 앉아도 됐뇨. 기운이 없는 듯 계단 기둥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의 자리를 정리하여 진아를 부축해 앉혔다. 여전히 떨고 있는 진아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평소 앉아있던 자리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진아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다. 어젯밤에 그놈이 왔어요. 집에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았어요. 힘으로 저항해 보려 했지만 이길 수 없더라고요.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히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대로 집 밖으로 끌려 나왔죠. 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왔다. 그리고 앉은 채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그놈이 여기저기를 만지는 것이 불쾌했어요. 무서웠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뚜렷해요. 그러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나를 덮치는 녀석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옆에 있던 돌을 집어서 녀석의 머리를 때렸어요. 그대로 고꾸라진 녀석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놀란 아버지는 그대로 녀석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진아는 고백하듯 말하더니 지친 듯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조심스레 진아를 들어 아저씨가 누워있던 자리에 눕혔다. 잠시 뒤 준석 아저씨가 찾아왔다. 잠들어 있는 진아를 한번 보고는 손짓으로 따라 내려오라 했다. 준석 아저씨를 따라 등대를 내려갔다. 절벽 앞에 앉으며 품에서 술병을 꺼냈다. 종이컵에 술을 가득 담아 나에게 건네고 자신의 잔도 가득 채웠다. 잔을 부딪히기도 전에 준석 아저씨는
잔에 든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나는 말이요. 이제 딸밖에 안 남았어. 준석 아저씨는 남은 병에 술을 병째 들이켰다. 말릴 새도 없이 술잔을 비운 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시는 안 돼.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는 없어. 적어도 말이요. 내가 도시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려. 이 나이에 도시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점점 아저씨의 목소리는 꼬이기 시작했다. 취기가 제법 도는 듯 몸도 약간 비틀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이장이 말이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진아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딸처럼 돌봐주려 했었다고 말이요.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나한테 말이요.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나는 준석 아저씨를 부축하려 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내 팔을 거부하며 중얼거렸다. 자네는 주고달라면 순순히 주고줄겨. 대답을 하지 못하는 내게 아저씨는 이어서 말했다. 자네를 죽이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웃기지 말라지. 이장 성격에 날 그냥 용서할 리가 없지. 자네,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나? 진지하게 쳐다보는 눈빛을 보며 머리를 극적이고는 속마음을 밝혔다. 솔직히 가족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석 아저씨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조금 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절벽 가까이로 걸어가는 아저씨의 몸을 지탱했다. 파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자네는 뭘 믿고 나를 붙잡는겨? 이장이 자네 죽여달라고 했잖여. 아저씨는 나를 미는 신용을 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와서 조금은 무서웠다. 옛날에는 말여 등대가 없었을 때는 여 밑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지. 배가 부서지고 나면 다음 날에는 흔적도 없었어. 전부 쓸려나갔기 때문이지. 여기는 물살이 말여 바다 쪽으로 흐르니까 빠지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고 혀. 비틀거리는 몸으로 부축하던 나를 밀어내고는 절벽 끝을 향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크게 외쳤다. 진아야, 사랑한다. 여보도 사랑해. 한바탕 웃던 아저씨가 뒤돌아보았다. 아저씨의 입모양만 눈에 보였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린 입모양을 쳐다보다 이내 뒤로 넘어가는 아저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몸이 반응하여 아저씨 쪽으로 달렸지만 그보다 빠르게 아저씨의 몸이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서둘러 팔을 뻗었지만 아저씨에게 닿지 않았다. 나는 아저씨가 사라진 어두운 바다를 보며 외쳤다. 아저씨. 준석 아저씨가 줬던 손전등으로 아래를 비추었지만 보이는 것은 없었다. 간간히 절벽에 부딪히는 하얀 거품만이 간간히 보일 뿐이었다. 나는 등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조명을 돌리는 소리에 진아가 깬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가 절벽에서 뛰어내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기다려. 밑에 내려가서 찾아볼게. 진아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새도 없이 등대의 불빛을 절벽 아래로 조절해 비추었다. 마침 배가 한 대 들어오고 있었다. 김씨 아저씨의 선박이었다. 선박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다시 등대 아래로 뛰었다. 진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굴러 떨어졌다. 아픔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다. 오로지 절벽 아래를 확인하기 위해 달렸다. 절벽에 도착했을 때 배에서 경적이 울렸다. 등대의 빛을 따라 들어온 배의 방향이 급하게 꺾이며 아저씨가 떨어진 절벽에 닿을 듯 스쳐 지나갔다. 하얀 바닷물이 물결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절벽 위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터라 곧 배가 들어선 항구를 향해 달렸다. 배에서는 막배를 묶고 있는 김씨 아저씨를 발견했다. 자네 등대 똑바로 먹혀. 아니, 근데 볼이 그게 뭐여? 나는 거칠어진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준석 아저씨가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놀라는 김씨 아저씨의 배에 오르며 절벽 아래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다시 출발한 배는 곧 절벽 아래에 도착했다. 가판위를 뛰어다니며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아저씨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김씨 아저씨가 말했다. 여기는 빠지면 찾을 수가 없어. 파도도 그렇고 특히 밤에는 위험하니 내일 아침에 다시 수색해 보도록 하지. 배를 돌리는 김씨 아저씨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결국 아저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배는 다시 항구에 도착했다. 돌아가시라는 김씨 아저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비틀거리며 배에서 내렸다. 마을 안을 걷다 보니 이장 집 앞이었다. 이장이 날 죽이라고 했다는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다. 다짜고짜 이장의 집 대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다. 꼴이 말이 아니네. 이장의 첫마디였다. 문 앞에 서서 이장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이장은 개의치 않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준석이는 어디 있고 자네 혼자 왔는가? 아저씨는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이장은 내게 수건을 하나 던져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과 팔을 닦아냈다.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수건에는 피가 묻어나왔다. 그제야 온몸이 아픈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죠? 자네가 없어지면 등대권은 바로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 그 후에 준석이도 대가는 치러야 했겠지만 말이야. 대가라면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든 자를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은가? 녀석은 스스로 가족이기를 포기했어. 살 방법을 만들어 주겠다는 은혜를 이렇게 갚아. 그건 용납할 수 없지. 그래도 같은 마을 사람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가족이라면서요. 물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이게 다 자네가 오면서 생긴 일이네.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자네가 오면서 마을 꼴이 이게 뭔가. 내 자식은 죽었고 마을을 위해 등대를 새로 짓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주게.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정말 그거면 되겠습니까? 부탁이네. 한때는 욕심도 있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딴 마음 없네. 어쩌겠는가. 뭔 수를 써도 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이제는 그저 순수하게 이 마을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일세. 가능하면 준석이네 가족도 함께 떠났으면 좋겠네. 준석이 아저씨는 못 찾았어요. 김씨 아저씨 도움으로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곳은 옛날부터 빠져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지. 차라리 죽은 것이 잘된 것일 수도 있네. 아니면 정말 내 손으로 끝장을 냈을지도 모르지. 화를 참는 것처럼 보이는 이장의 모습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등대로 돌아오는 길은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길이었다. 손전등에 의지한 채 터벅터벅 걷는 것도 힘이 들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 반겨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이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내가 동생들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떠올려 보았다.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귓가에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마을 떠나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렸다. 결국 이곳에서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왔다. 진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등대로 달려왔다. 아저씨 때문에 울다 탈진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등대 옆 절벽에서는 진아가 평소 아저씨가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진아의 노래소리가 끝날 때 옆으로 다가가 말했다. 같이 도시로 가자. 진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본격적으로 아저씨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빠는 여기에 뼈를 묻은 거예요. 정말 사랑했으니까. 아마도 저를 살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하는 진아의 목소리가 더욱 슬프게 느껴졌다. 진아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서 해물을 찾아 질질 끌면서 오른 나는 등대를 향해 해물을 휘둘렀다. 마치 아저씨와 진아가 부르던 노래의 반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등대를 두드렸다. 등대에 절벽 쪽 벽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이 지나 이장의 집을 방문한 나는 봉투를 하나 건넸다. 봉투를 열어본 이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재건축 허가가 떨어진 서류였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등대가 완전히 폐쇄되면 떠날 거예요. 이장이 나의 손을 쥐었다.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아마도 준석 아저씨는 이장이 자신을 죽이려 들 거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마도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진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준석 아저씨가 떨어진 날 이후로 매일 저녁 절벽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기에 바람막이를 들고 등대를 향했다. 보름달 아래 비치는 진아의 모습에 걸음이 멈췄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마치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노래를 하는 박자에 맞춰 파도가 부셔지는 소리가 울렸다. 달빛이 그녀만을 비치는 것만 같았다. 진아의 눈가에 보인 작은 빛은 마치 보석 같았다. 마치 무대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다 정신이 든 나는 진아의 어깨에 바람막이를 걸쳐 주었다. 진아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나는 작은 상을 펴고 그 위에 술을 한 잔 따라 올렸다. 내가 절을 하는 사이에도 진아의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의 마지막 입 모양이 생각났다. 나를 부탁한다고요? 작게 중얼거리는 내게 진아가 다가와 손을 꼭 쥐었다. 등대에서 비춰지는 불빛을 따라 야간 항해를 마친 해가 들어오고 있었다.